세종시는 제2의 강남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신도시니까 100% 안전합니다. 모델하우스 상담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도 매일 똑같이 말했으니까요. 행정수도 세종시, 공무원들로 넘쳐날 도시, 빛나는 미래.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공약들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약속했던 기차역은 멈춰 섰고, 문화시설 예산은 바닥났고, 공무원들은 서울로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과 집을 팔아 마련한 아파트는 반값도 안 되었고, 저는 경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에 다시 시작한 일자리는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부 공약만 믿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참혹했던 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박성호, 올해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주말엔 가족과 시간 보내고 그렇게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경기도 한 도시의 낡은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복도식 구조라 이웃들 발소리가 다 들렸고,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와 문틈마다 뽁뽁이를 붙여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창문을 열면 바로 앞동 아파트 시멘트 벽만 보였다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지 저녁 노을이 지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회색 벽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제겐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아내에게 좋은 집 한 채 선물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저를 뒷바라지하며 고생했습니다. 아이 둘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저녁마다 제가 먹고 싶다는 반찬 만들어 주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딱 한 번만이라도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몇 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TV를 켜니 뉴스에서 한 도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행정수도로 떠오르는 신도시. 정부 청사가 들어서고 공무원들로 넘쳐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었습니다. 제2의 강남이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말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펴도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신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투자 적기라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은퇴하면 그 신도시로 이사 가는 거 어때? 정부 청사도 있고 앞으로 엄청 발전할 곳이래.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거기는 너무 멀잖아.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곳인데 공무원들도 결국엔 서울로 출퇴근한다던데. 신도시는 처음엔 좋아 보여도 나중엔 텅 비는 곳이 많다잖아. 우리 돈으로는 너무 무리야. 하지만 저는 아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부동산을 뭘 알겠어. 정부가 보증하는 신도시인데. 뭘 그렇게 걱정해. 오히려 짜증이 났습니다. 평생 이렇게 좁은 집에서 고생시켰는데 이번엔 꼭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주말에 혼자 그 도시로 갔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찾아가는 길, 도로는 넓고 깨끗했고 곳곳에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통창으로 보이는 전망. 비록 가짜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상담사가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는 정부가 직접 밀어주는 특별한 곳입니다. 행정수도로 계획된 만큼 앞으로 공무원들만 수십만 명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몇 년 후엔 최소 2배는 오를 겁니다. 정부 보증 신도시라는 말에 제 마지막 의심마저 사라졌습니다. 분양가를 들으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퇴직금 전부와 지금 살던 집을 팔아도 모자랐습니다.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빌려야 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상담사의 다음 말에 결심이 섰습니다. 사장님, 대출 없이 아파트 사는 사람 요즘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정부 정책 지원 신도시라 은행에서도 적극 대출해 줍니다.
몇 년만 버티시면 집값 올라서 대출금은 껌값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계약하고 왔어.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 우리 딸 결혼 자금도 있어야 하는데 왜 혼자 결정했어?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부동산을 몰라서 그래. 정부 청사가 있는데? 뭘 걱정해. 5년만 참아. 5년만 버티면 집값 2배 올라서 빚 다 갚고 우리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내가 평생 당신 고생시킨 거 이걸로 보상해 줄게.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나중에 집값 오르면 아내도 고마워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 글씨였습니다. 친정에 다녀올게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운함과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너무 심하게 했나 싶었지만 이미 계약금을 넣은 뒤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직장,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성호야, 은퇴하면 뭐 할 거야?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샀어. 거기서 편하게 쉬려고. 동료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야, 거기 요즘 엄청 뜨는 곳이잖아. 정부 청사 있는데 말이지. 너 대박 나겠다. 그 말에 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역시 제 선택이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퇴직금을 받던 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 대부분은 이미 아파트 계약금으로 나간 상태였고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몇 달 후 입주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입주일 잡혔어. 이제 그만 들어와. 우리 새 집에서 다시 시작하자.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가겠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집에 가면 아내도 마음이 풀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입주하던 날 이삿짐 차가 새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우리 집 층수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집에 온 겁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햇살이 가득한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넓은 공간, 높은 천장, 그리고 통창으로 보이는 전망, 멀리 정부 청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집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거실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보, 어때? 좋지? 제가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 대신 짐 정리나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거실에 간이 식탁을 펴고 둘이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이것저것 반찬을 차려줬겠지만 그날은 라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내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됐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 걸까? 여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내도 이 선택에 감사할 거라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아내도 제 해안을 인정할 거라고 말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아파트 단지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는 최신 운동기기들이 즐비했고 실내 골프 연습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공짜로 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저처럼 퇴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웃 한 분이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잘 오셨어요. 저도 퇴직금 털어서 왔는데 벌써 집값이 오르고 있다니까요. 정부 청사 공무원들 가족들이 계속 들어올 거래요. 우리 로또 맞은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역시 제 선택이 옳았구나. 아내가 뭐라고 하든
저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한 겁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웃들 말 들어보니 벌써 집값이 오르고 있대. 내가 말했지 여기는 다르다고. 아내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집값 오르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우리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는 게 새로운 취미가 됐습니다.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습니다. 형님 들으셨어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대형 쇼핑몰 들어온대요. 그리고 병원도 생긴대요. 우리 집값 이제 진짜 날아오를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 들어봐. 이제 우리 집값 본격적으로 오를 거야. 당신이 걱정했던 거 다 기우였어. 5년만 기다려봐. 진짜 대박 난다니까.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제발 너무 기대하지 마요.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 대출도 있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절대 안 될 리 없어. 정부가 보증하는 신도시인데.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올라가는 집값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동산 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앱을 켰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집 시세가 계약할 때보다 훨씬 올라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봐봐. 우리 집값 벌써 이만큼 올랐어. 계약할 때보다 훨씬 올랐다고. 내가 뭐라고 했어? 아내는 화면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 담담한 반응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인데 왜 저렇게 무덤덤한 건지. 평생 좁은 집에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됐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헬스장에서 만난 이웃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아파트 시세 보셨죠? 미쳤어요. 진짜.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팔면 대출금 다 갚고도 남아요. 하지만 저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겨우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앞으로 몇 년은 더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2배는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내가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반찬 가짓수가 늘어났고 가끔씩 웃는 얼굴도 보였습니다. 아마도 집값이 오르는 걸 보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인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딸 지은이 다음 달에 결혼 준비 시작한대요. 홀 알아보고 있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1년만 더 있으면 이 집 팔아서 빚도 갚고 딸 결혼 자금도 넉넉하게 줄 수 있어. 지금은 좀만 기다리라고 해.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 정부 청사 있는 도시가 안 오를 리 없어. 우리 딸한테 나중에 큰 집 사줄 수도 있을 거야. 아내는 그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단지 내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다 모여 음식도 나눠 먹고 공연도 보는 행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들뜬 표이었습니다. 우리 집값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여기 앞으로 더 오를 거래요. 정부에서 추가로 개발 계획 세운다고 하니까요. 기차역도 더 생기고 문화시설도 들어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제 선택이 옳았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진짜 대박 나는 거야.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들었어. 여기 앞으로 더 개발된대. 우리 진짜 잘 될 거야. 아내는 그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처럼 들뜨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 아내도 제게 고마워할 날이 올 테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펴는구나. 평생 허리 굽혀 살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아내한테도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곧 찾아올 재앙의 그림자가 이미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정부 청사 건물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이구나 싶었습니다. 부동산 앱은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 시세는 계속해서 조금씩 올랐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보다 이미 상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흐뭇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날 밤 확인했을 때보다 또 시세가 올라 있었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잠깐 다녀온다며 며칠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여보, 나야 집값 봤어. 또 올랐어.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는 정말 다르다니까. 당신 이제 들어와.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며칠 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풀린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내도 완전히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까지 함께 밥을 먹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봐봐. 내가 옳았지. 우리 이제 잘 될 거야. 아내는 젓가락을 놓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마. 조금만 더 있으면 집 팔아서 다 갚을 수 있어. 정말요?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당연하지. 지금 이 속도로 오르면 1년 안에 대출금은 껌값이 될 거야. 그때 팔아서 빚 갚고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면 돼.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왜 제 말을 믿지 못하는 건지. 제가 언제 가족을 굶긴 적이 있었나요? 그 무렵 단지 커뮤니티 모임에 자주 나갔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다들 퇴직하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었고 모두 집값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는 이미 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팔아도 괜찮은 차익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다른 분이 말렸습니다. 아니, 지금 팔면 바보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2배는 벌 수 있다니까요. 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앞으로 몇 년은 더 오를 거래요. 정부 청사 공무원 가족들이 계속 들어올 거고 여기가 진짜 제2의 강남이 될 거라니까요. 그렇게 서로를 부추기며 우리는 더 큰 꿈을 꿨습니다. 누구는 이 돈으로 시골에 땅을 사겠다고 했고 누구는 자식들한테 집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값 좀 더 오르면 우리 유럽 여행 가자. 당신 평생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잖아. 내가 꼭 보내줄게. 아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네요. 그해 여름 저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마시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이웃들과 수다 떨고 저녁엔 아내랑 산책하고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노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요즘 여기 사람들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 왔을 때보다 한산한 것 같은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뭔 소리야, 사람들 많잖아. 하지만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조금 신경 써서 보니 예전보다 단지가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상가에도 빈 점포가 몇 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곧 다시 활기차질 거라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우리 집 시세를 확인하는 게 이제는 잠들기 전 의식처럼 됐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제 미소가 더 커졌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또 올랐어. 아내에게 말했지만 아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혹은 자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오를까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해 가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는데 귀에 익은 지명이 들렸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우리 도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해당 지역 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속했던 여러 사업들이 예산 부족과 의회 반대로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화면에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예산의 절반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내용, 주요 공약들이 백지화됐다는 소식. 저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설마 이게 무슨 소리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약속했던 기차역 사업이 슬그머니 폐기됐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냥 없던 일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문화시설들도 예산이 없어서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뉴스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저것 봐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정부 공약 같은 거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뉴스가 다 맞는 것도 아니야. 과장된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우리 집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프가 처음으로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오르던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떨어졌지만 날이 갈수록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저는 매일 앱을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단지 커뮤니티 모임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집값 자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어두운 얼굴로 걱정 섞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형님, 이거 일시적인 거 맞죠? 곧 다시 오르겠죠?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는 중개인한테 들었는데요. 정부 청사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퇴근 시작했대요. 여기 살기엔 너무 멀다고 가족들이 서울에 있어서 주말 부부로 산대요. 다른 분이 거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약속했던 개발 사업들이 다 무산됐잖아요. 예산 없다고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이거 우리 속은 거 아니에요.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단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내 말대로 예전보다 한산했습니다. 상가 거리는 더 심각했습니다. 빈 점포마다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 닫은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집값 어떻게 됐어요? 저는 괜찮은 척 대답했습니다. 조금 떨어졌어. 하지만 일시적인 거야. 곧 다시 오를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이미 산 집인데 어쩌라고 걱정만 하면 뭐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계속 떨어지진 않겠지. 정부 청사가 있는 도시인데 곧 다시 오를 거야.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보니 단지 주민 단톡방이 난리였습니다. 밤새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들 집값 폭락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이러다 다 잃는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올린 기사 링크를 눌렀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신도시 아파트값 급락, 주민들 패닉.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공약 파기와 공무원 이탈로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댓글이었습니다. 거봐, 신도시 투기꾼들 망하는 거, 정부 말만 믿고 덤빈 사람들. 불쌍하네, 욕심이 과했어. 그런 글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닌데 그저 아내에게 좋은 집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아내가 제 어깨 너머로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죠? 여보, 공무원들 서울로 빠진다고 했잖아요. 신도시는 텅 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집값은 매일같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떨어지더니 나중엔 폭포수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동산 앱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엄청난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그 숫자들이 이제는 악몽이 됐습니다. 계약할 때 금액의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는 톡촉이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털어넣었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당장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팔면 너무 손해야.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집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단지 주민 중에 급하게 파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싸게 내놓은 매물 때문에 우리 집값은 더 떨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한 명이 급매로 내놓으면 그게 시세가 됐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더 싸게 내놓았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가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간판들은 이제 색이 바랬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가게 앞을 지나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문 닫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분양받았는데 손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래요. 약속했던 개발은 안 되고 공무원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니 이 동네가 텅 비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곧 똑같은 처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지 입구에서 이웃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하소연을 했습니다. 박 형님, 저 이거 어떡합니까? 퇴직금 다 넣었는데 집값이 반토막 났어요. 은행 이자도 못 낼 지경이에요. 저는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신도시라고 했잖아요. TV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내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최악의 상황은 아직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보는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도시의 아파트값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 시 재정이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약속했던 사업들을 할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집값 떨어지니 세금이 안 거치고 세금이 없으니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니 집값이 더 떨어지는 끝없는 추락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뉴스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TV를 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자리 좀 알아볼까?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뭐라도 해볼게. 당신은 쉬어. 하지만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던 저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인 광고를 봐도 나이 제한에 걸렸습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근처 식당 주방에서 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까요. 아내가 첫 출근을 하던 날 아침,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요리하던 아내가 이제 남의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면 온몸에서 음식 냄새가 났고 손은 늘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 혼자 일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다가 아파트 경비원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날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던 회사원이 이제는 경비원 면접을 보러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일 구했어. 경비 일인데.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위로의 말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 경비실에서 제복을 받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 입던 정장 대신 이제는 이 제복이 제 옷이 되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낮 근무와 야간 근무를 번갈아 해야 했고 특히 야간 순찰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새벽까지 단지를 돌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법원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예상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모든 게 끝나는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서서도 한참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아내가 돌아서서 서류를 봤습니다. 한참을 서류를 내려다보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진작 알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 아내를 봤습니다. 뭐라고?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은행에서 전화 왔었어요. 여보한테 말 안 한 거예요. 왜 말 안 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어차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 담담한 목소리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이 이제는 악몽이 됐습니다. 경매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맞춰 집을 비워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통지서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이곳으로 올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삿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구나.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새로 구한 곳은 구도심의 낡은 반지하였습니다.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지 아닌지 따질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사하던 날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몇 년 전 이곳으로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한때는 이곳이 천국 같았습니다. 넓은 거실, 통창으로 보이는 전망, 정부청사의 불빛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제 꿈도 완전히 닫혔습니다. 새 집 반지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보이는 건 옆집 벽뿐이었습니다. 마치 몇 년 전 군포에서 살던 그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못한 곳이었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짐을 풀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 누워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새로운 식당을 구했고 저는 계속 경비 일을 했습니다. 매일 밤 순찰을 돌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느 날 순찰을 돌다가 예전에 살던 것과 비슷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됐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는 행복한 가족들이 있겠지. 제가 한때 꿈꿨던 그런 삶이 있겠지.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길을 걸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구나. 퇴직금도 집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아내의 신뢰까지도 제 잘못된 선택이 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반지하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아니 적응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경비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 때면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단지를 도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오는데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내였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들렀나 봅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까지 와?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내는 보온 가방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는데 배고플 것 같아서 도시락 싸왔어. 저는 그 가방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정신 차렸어요.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따뜻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말 들을 걸. 여자가 부동산을 모른다고 무시했던 내가 정말 바보였어. 정부 공약이나 전문가 말만 믿고 당신 경고는 무시했어. 다 내 잘못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가 지금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게 만든 저를 원망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 들고 찾아와 준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제 평생 먹은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넓은 집도 오르는 집값도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소중한 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푸짐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알겠어. 뭐가 진짜 행복인지. 화려한 아파트에 살 때보다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해. 거짓말 아니야. 아내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하지만 아내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아내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했습니다. 주말에 둘이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반지하 동네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살면 안 될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이 용서를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공약을 너무 믿지 마세요. 신도시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TV에 나오는 전문가들 말도 의심해 보세요. 무엇보다 가족의 반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아내의 경고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자가 부동산을 모른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는 건 가족입니다. 대출은 절대 자산이 아닙니다. 그저 빚일 뿐입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집은 결국 독이 됩니다. 퇴직금 전부를 한 곳에 몰아넣지 마세요. 분산해서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신도시 개발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했던 기차역도 문화시설도 예산 부족으로 무산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결국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신도시는 텅 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은 집의 크기나 집값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소박한 식사 한 끼가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는 없지만 평온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끔 순찰을 돌다가 하늘의 별을 봅니다. 예전 그 아파트 통창으로 봤던 정부청사 불빛보다 이 별들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되지 마세요. 가족 말에 귀 기울이세요. 정부 공약을 맹신하지 마세요. 내 능력 이상으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진짜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